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총장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사불란하게 공개 대응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공정성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원 양구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오전 9시 현재 진화율이 40%라고 밝혔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20여 대를 투입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짙은 연무 등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2층 방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 속에 휴일 검사 건수도 줄어들면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던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어제 1차 내각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모레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찾는 지방 순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관련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장직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서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으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선진 대검차장, 전국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는데요. 검사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 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일부 검사장들은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취재진에게 이런 제도를 바꿀 때는 헌법도 살피고 세계 입법례도 살피고 공청회도 여는 등 전문가 집단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 측 입장을 적극 알리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사흘 전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가 중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문을 냈고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릴레이로 검사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왜 공정한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출근길에서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엔 자신의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의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검사에게 좋은 수사를 하는 게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상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두고는 윤핵관, 검찰 출신이라고 지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검수완박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한 권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어제, 그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강원도 양구 지역의 경우 이틀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옥 기자. 네, 강원도 양구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발생한 산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됐고 산불 진화 인력도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행히 밤사이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졌다 다시 살아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 뒤로 보이면 빨갛게 불이 피어오르는 모습 보일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심을 뒤덮은 연기입니다.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도심 전체가 뿌연 연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양구 산불 현장에 모두 3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욱한 연기로 시야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사이 산불 확산을 저지해 다행히 인명피해나 민가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한때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지만 현재는 모두 돌아가고 두 가구 4명만이 숙박업소 등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진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 산불 진화율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 면적은 300여 헥타르, 또 산불 영향 면적은 500헥타르가 넘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중 큰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양구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이 많아 지뢰나 불발탄이 우려됐는데 군 당국 협의 결과 별 문제가 없어 늦어도 해가 지기 전 진화를 완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실화로 추정됩니다. 50대 마을 주민이 마른 낙엽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양구 산불 현장에서 YTN 홍성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고시원, 취약한 주거시설이죠.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 안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내일 관계기관들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불은 다 꺼진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시작된 불은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났던 고시원 건물 창문이 검게 그을리고 불에 녹아내려 당시 화재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45명과 장비 42대를 투입해 오전 9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60대 남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신 화상과 이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주민 17명은 자력 대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 있는 한 객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고시원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붙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무엇인가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오는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이나 전기 합선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건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참석자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사항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우동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기철 위원님 나오셨고요. 이미현 위원님, 그리고 이도훈 위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박주선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어서 취임식 총감독을 겸하고 있는 이도훈 위원께서 보고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있겠지만 다만 이 취임식 행사의 특성상 모든 디테일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주선 위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혹독한 현실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나 글로벌 유통망의 위기 등 대내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시금 기회로 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출범 후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치장을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상 5월 10일 0시부터 새 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그날 하루 동안은 온전히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식 본식에 관련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위원회 산하의 취임식 기획위원회 및 취임사를 준비하는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수시로 당선인과 직접 소통을 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국민을 겸손하게 받들고 정직하게 소통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와 누구나 꿈꾸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평소 당선인의 철학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림과 동시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를 직접 반영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당선인 취임식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저희 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국민을 위한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과 일반 신청을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공정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의 경우는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의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 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기타 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국민 등의 범주에서 특별히 이야기가 담겨진 분들을 국민통합초청위원회가 직접 발굴하거나 혹은 공모를 통해 적합한 분을 초대하는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일반 신청의 경우도 저희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4월 8일 오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현재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의 취임준비위원회 코너를 통해 이미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인 14일까지
취임식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께서도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 행사의 기본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0시가 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종의 타종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일 오전 당선인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는 동안 취임식 장소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당선인이 도착하면 취임식 본식이 거행이 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들과 외빈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이 됩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행사의 전례 및 관행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단 국민과 함께라는 특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전 캠페인과 세대 및 성별을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될 것이니 많은 기대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확정된 이번 취임식의 슬로건과 엠블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로건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시는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고려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엠블렘을 보여주십시오. 엠블렘은 약속의 상징인 동심결을 활용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후 슬로건과 엠블렘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취임식 외빈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로는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할 계획이며 이전 취임식 전례를 감안해서 해외 여러 나라가 고위급 경축 사절 파견을 희망할 경우 초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각국 각계 주요 인사 및 재외 동포들의 참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추운 겨울이 아닌 5월에 거행되는 첫 취임식으로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희망이 움트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이어 실무총괄 지휘를 맡은 이도훈 총감독에게 네,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 박주선 준비위원장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하겠다. 보신각 타종을 그날 영시한다는 것 과거에 없었던 일이고요. 네. 특별히 초청할 사람들을 홈페이지로 공모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또 길어지고 있고 소상공인 등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겉으로 화려한 치장보다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의지를 고려한다고 밝혔고요. 취임식의 주인공은 대통령 본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취임식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관련 준비 사항 관련된 발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환자가 7주 만에 10만 명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지만 신규 환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7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9만 928명입니다. 어제보다 7만 3천여 명 적고 일주일 전 월요일보다는 3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1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받는 인원이 줄어 월요일 확진자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나오는데 여기에 최근 유행 감소세가 겹치면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비율은 18.7%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42만 4천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주 중반에는 신규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전반적인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258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9,000여 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 감소한 1,099명으로 집계돼 35일째 네 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격리 기간이 현재 7일에서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늘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야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하고 진찰료의 30%, 의원 기준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중국은 지금 비상입니다. 인구의 10분의 1, 25개 도시가 지금 봉쇄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인구 2,500만 명, 상하이의 봉쇄는 보름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현지에 사는 외국인들, 특히 유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또 일부 식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상하이 봉쇄가 벌써 보름째입니다. 2,500만 명 모든 시민이 아직도 집 안에 격리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하이 동쪽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도시 전면 봉쇄 15일째고요. 서쪽 기준으로는 일주일째입니다. 도시 전체가 외부와 사실상 교통이 차단된 것은 물론이고요. 주민들은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핵산 검사를 할 때는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이때도 아파트 단지 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서 있는 이곳 베이징에서 상하이 현지를 취재하러 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봉쇄가 보름째가 되다 보니까 식량과 물 같은 이 필수 물품이 바닥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하이 거주 외국인들의 고통이 큰데요. 이 중에서도 혼자 자취를 하는 이 외국 유학생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학생들 얘기로는 상하이시가 동서로 나눠서 4일씩만 봉쇄를 한다 이렇게 당초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믿고 학생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만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였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시간이 있어도 돈이 부족해서 못 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학교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학교 밖에 사는 한국 유학생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도 현재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 유학생들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현지 한국인 유학생회나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긴급 물품을 배급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배급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물품을 보면요. 양배추나 무, 당근, 오이 이런 야채 정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기구가 없는 방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 학생들은 이 야채를 그냥 먹어도 주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대신 라면이나 컵밥 같은 조리가 간편하고 좀 배를 채울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가공식품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배달 주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주문을 해도 현지 배달 업체들이 사실상 마비 상태여서 구할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배달을 주문을 인터넷으로 넣어보는데 거의 번번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핵산 검사를 받을 때 잠깐 문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급한 식량을 구해서 먹을 걸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의 경우 예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받은 야채 가운데 양배추나 무나 당근 이런 것들을 이웃에 사는 뭐 한국인일 수도 있고 중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물이나 라면과 바꿔서 이렇게 부족한 식량을 일단 챙기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학생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지 한인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도 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자기들도 현재는 모두가 격리돼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관이 여러 가지 중국 당국에 호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가장 급한 건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에 물과 식량을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학생들은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중국 정부로부터 긴급 차량 허가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닐 수 있는 통행이 가능한 차량을 몇 대 허가를 받으면 이 차를 이용해서 한인회든 유학생회든 아니면 총영사관이든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학생들에게 식량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2,500만 명을 동시에 격리한 상태에서 외국인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상하이에 가 있는 순춘난 중국 부총리가 수시로 식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여러 번 내렸지만요.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유학생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학생들을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좀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청원도 현재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훈입니다. 네, 데려오게 해달라 또는 긴급 차량 이런 거 우리 정부에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타이완 해역에서 조난된 예인선 교토 1호 이 배에 선원이 6명 타고 있었고 모두 한국인입니다. 세 분은 숨진 채로 안타깝게도 발견됐고 남아있는 실종자 3명, 수색 작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견한 잠수 지원함은 오늘 오후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수색 작업 닷새째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색 작업은 밤사이 이어졌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해양수색당국과 우리 해경경비함은 사고 해역에서 남은 실종자 3명과 선체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현지 날씨 등 수색 여건은 양호합니다. 우리 정부는 잠수 요원들을 태운 잠수 지원함 한 척도 현장에 추가로 보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쯤 도착해서 수색 작업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교토 1호에 승선했던 한국인 6명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앞서 어제 타이완 청유원 동남부 인근 해안에서 추가로 발견된 세 번째 시신도 교토 1호의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이 돼서 현지 병원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교토 1호는 부속선인 교토 2호를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견인하다가 지난 7일 오전 타이완 해상에서 조난됐습니다. 탑승 선원이 없었던 교토 2호는 선체가 일부 파손된 채 발견돼 안전검사를 마친 뒤 어제 오전 가오슝항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혜, 조현수. 공개 수배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2건의 사망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평 살인 사건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된 게 정확히 언제였죠? 네, 지난달 30일입니다. 오늘로 벌써 13일째인데요. 하지만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행방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계속 두 사람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요. 11명 수준이던 전담 수사팀 규모는 15명까지 늘렸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검거팀 관계자는 두 사람 행방에 관한 다양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신용카드나 차량,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
추적의 실마리가 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은 이와 함께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시점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맞는지, 또 만약 사고가 있었다면 이은혜가 연관된 것은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파타야 해변 익사 사고도 경찰 조사 대상인데요. 사고가 있었던 태국 당국으로부터 부검 기록과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7일 3개월짜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미 피의자 체포 적기를 놓쳐 행방이 묘연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공개 수배 일주일쯤 뒤인 지난 6일에서야 두 기관의 공조가 시작된 것을 두고도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앞서 양구 산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멀리 보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4월인데 벌써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또 양간지풍이 겹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20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 조건이 안 좋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고온 현상 그리고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나고 거센 바람에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최악의 날씨 조건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또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산불이 한 곱이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중북부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겠고 고온 현상도 이 비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큰 산불이 날 확률이 낮아지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10명 1차 내각 인선 발표했고 이제 모레는 외교 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찾는 지방 행보에 돌입합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8개 부처 장관 지명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 분들을 찾아 지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모레인 수요일쯤 외교 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2차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인선 작업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와 함께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명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인선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 진영이 속속 꾸려지면서 조만간 인사청문 전국도 막이 오를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윤 당선인이 지방 순회한다는데요. 이 소식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 행보에 들어갑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선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지방 행보에 돌입하는데요.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와 함께 경북 지역 민심과 성장 동력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내일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윤곽도 나왔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고 그 엠블럼은 약속의 상징인 동심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당일 0시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인수위원회도 다음 주면 반환점을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이후 다음 주면 출범 한 달째를 맞아 반환점을 돕니다. 다음 달 2일 국정과제 보고를 앞두고 업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5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정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아래 국민소득 증가율은 4분의 1 토막 나고 나랏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물려받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 아래에서는 정책 수단이 크게 제약될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은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확정될 국정과제 2차 초안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분과별 여러 과제들을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수위가 나이 계산하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의 계산 방식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새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개별법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하기 위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약자는 압니다만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뭐 국민들의 공감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거기에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기소, 수사, 영장 청구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소는 뭐 당연히 검찰은 하는 건 맞아요. 검찰의 어떤 수사권 자체가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검찰 또는 권력의 신여로서의 부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이걸 경찰과 나누어 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할 것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상당히 현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1년 전에 그 훨씬 전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 그 중간적인 어떤 징검다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범죄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놨는데 그 당시에 한 1년 전에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도 견제해야 하고 또 국민에 대한 어떤 피해자의 어떤 구조 차원 이런 측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결국 검찰의 일부 수사권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당 쪽에서는 이거 자체도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없애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제 그 용어 어떻게 보면 신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국민들도 논란이 뜨겁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특히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 같은 게 좀 힘들어질 걸 가장 좀 우려하는 걸까요? 이런 측면이 있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굉장히 사건이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사의 어떤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지연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검찰의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 수사권 자체를 만약에 박탈을 해버리면 범죄의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결국 경찰하고 공수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가 활개치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구제, 보호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보호거든요. 근데 인권 보호 측면에서 과연 그러면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지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수사의 주체로서 어떤 검찰의 기능, 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는 이러한 졸속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즌 1에서는 이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빼고 경찰로 넘겨줬고 6대 범죄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뇌물액에 해당하는 부패 범죄, 그다음에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 범죄,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자 범죄, 선거 사범, 그다음에 방위 산업 비리, 그다음에 대형 참사 이렇게 6개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특수청을 만들어서 넘겨주든지 또는 뭐 경찰로 넘겨주든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그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기서 본인이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검찰총장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사실 좀 불투명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그 어떤 검찰 내에서는 효과는 크겠죠. 그렇지만 이제 외부적 국민들 또는 뭐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 진영, 그러니까 여권 내 민주당의 어떤 지지, 특히 이제 강성 지층은 오히려 결집을 시키는 쪽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검사들이 반기를 드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자기의 기득권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들이 반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좀 봐가면서 보완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정책이 잘 됐는데 경찰 자체에서 어떤 수사권 자체가 안정적으로 행사하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은 경찰에 주든지 아니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수청을 설립하든지 그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전에는 뭐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득력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사의 범위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은 사실 몇 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있을 범죄를 막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일부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서 전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좀 만들어내야 한다고 봐요. 정말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반면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안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박범계 장관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이런 어떤 검수완박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원인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편파성 이런
편향성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범계 장관의 이런 지적도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은 사실은 검수 완박에 대해 찬성을 하죠. 근데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의원이고 장관을 하지만 이제 정치적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쳤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그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을 당시에 친여 성향의 검사와 뭐 그걸 반대하는 검사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수 완박을 기점으로 해서 검사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통으로 법무부 자체는 지금 현직 장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소속해 있는 검찰국은 검사들이 네. 다 직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좀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네, 네. 그러면 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의회에서는 계속 이제 다수당인데 지금 좀 속도를 내는 어찌 보면 좀 서두르는 그것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6월 10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잖아요. 5월 10일에. 5월 10일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개혁 입법을 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후보 때도 검수 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회가 6월 달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겨주기로 돼 있어요. 위원장이. 그렇죠, 위원장이. 그러면 법사위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이 입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굉장히 어떤 진영의 논리 또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검수 완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후폭풍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밀어붙일 기세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 며칠 앞으로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6월 11일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6월 1일. 근데 만약에 이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을 때의 어떤 부작용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이슈가 커졌을 때 몰고 올 그 파장을 고민을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시고 또 민생 문제가 아닌 검찰 개혁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입법 자체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뒤로 갔고 단지 4월에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입법을 밀어붙이는가 붙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논의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 자신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좀 이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개혁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개혁 입법을 하는 이유가 마치 이재명 상임고문이랄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나 국민 눈에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당위성 필요성을 제대로 좀 설득을 하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이 원하면 하는 게 맞죠. 네.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뭐 없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다 국가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법안에는 그 민주당 법안에는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특수청을 만들어서 거기 주자 또는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아니면 경찰로 넘기자 여러 이제 방안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현장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에게 일괄적으로 주면 결국 경찰의 권한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럼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더 견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절충하기 위해서는 중대 수사청을 하나 설립하자 이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대수사청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검찰의 경찰 출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중죄이다 봐요. 우리가 지금 공수처를 하나 볼까요? 공수처 1년 됐잖아요. 1년 동안 기소 딱 한 건 있거든요. 그것도 검사의 스폰서 검사 비리 사건인데 이게 공수처에서 1호 사건을 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사 역량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대수사청을 설립을 하면 과연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특히 고위공직자랄지 부패 어떤 범죄, 민생 관련된 범죄인들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견제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대안을 내놓고 설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김호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는 예고대로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검찰 조직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뭐 그냥 언론에는 친여 성향의 검찰총장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약간의 어떤 태도에 있는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는 이제 아마 검사들은 이거 자체를 자신들의 명운과 관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일부의 이제 친여 성향 검사들이 있지만 같이 똘똘 뭉쳐서 적어도 검찰 수사권은 검수완박 우리가 막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일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효수 검찰총장도 사활을 걸겠다고 하고 자기 직을 걸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검사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계속적으로 이제 법무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국회에서 부르면 반대 입장을 이제 명확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들만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검사들의 어떤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두고 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검수완박 관련된 법률을 밀어붙이겠다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6월 11일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며칠 동안은 한번 두고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쪽 목소리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양측의 입장을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그 형사 사건도 많이 하시죠?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뒤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느냐 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첫 번째는 사건의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경찰의 사건이 많죠. 처리하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전문성 부족. 물론 이제 초기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명백히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문제 삼은 사건이 명백히 되는데도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된다고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통과하게 되면 경찰에서 부실한 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피해자 보호적인 측면 또 범죄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을 정착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좀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당의 이제 그 방침은 정해져 있겠지만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모두 현장 목소리도 좀 더 들어보시고 현장의 상황들 충분히 검토하신 뒤에 또 토론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에 낮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 느껴지시더라도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강릉 27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수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연 이슈 2부는 전국 집중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